안녕하십니까.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 이제야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60대 여성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 그 시간들을 반성하며 조용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사연 채널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네요. 남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눈물과 웃음을 견뎌왔는지 듣다 보면 제 마음도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품고도 꿋꿋이 버텨낸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제 삶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남은 이야기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진심을 담아 써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는 몇 해 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개며 살아가다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짐을 꾸려 도시로 올라왔죠. 낯선 거리,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틈에서 저는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벗삼아 살던 중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 20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면서 내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공장 일 접고 식당 해보는 게 어때? 식당? 갑자기 웬 식당? 당신 임신도 했고 계속 이런 데서 일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어. 환경이 좀 나아져야지. 그래, 뭐 임신한 몸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점점 버겁긴 했어. 공기도 안 좋고 냄새도 심하고.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식당을 해? 요리는 나도 당신도 제대로 배운 적 없잖아. 그래서 배우자는 거야. 당장 차리자는 게 아니고 우선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워보자. 요령도 익히고 장사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다 경험이 쌓이면 그때 가서 대출받아서 시작하면 되잖아. 여보, 우리 인생 이제부터 다시 그려보자. 넓게, 멀리 봐야지. 남편의 말은 처음엔 허공에 던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쯤 고민 끝에 결국 그이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장을 나왔고 저는 동네 백반집에, 남편은 국밥집에 들어가 하루 12시간 넘게 허리를 굽히며 일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도 저는 출산 직전까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엔 언니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물론 수고비는 드렸지만 그때부터 언니에게도,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잘 사는 건가?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건가? 자문했던 날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2돌을 갓 넘기던 해 드디어 저희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된장찌개, 구수한 한식을 내걸었고 마침 근처에 공사장과 큰 회사들이 있어 장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의 첫 밥솥에서 퍼낸 따끈한 김이 마치 우리 부부의 새로운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 문을 열고 장사를 하다 보니 아들은 자연스레 언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데리러 가면 늘 곤히 잠든 얼굴이었고 저는 그 작고 맑은 몸을 조심스레 업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몇 해가 흘렀고 손에 쥐는 돈이 점점 늘어나자 드디어 식당의 규모를 더 키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랑 둘이 여기까지 왔네. 식당 좀 봐봐. 엄청 넓지? 응, 이 동네에선 우리가 유일한 고기 뷔페집이니까 잘만 하면 대박 날 거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힘내서 일하자. 여보, 우리 준혁이한텐 못해줄 거 없이 해주자. 응? 남편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고 저도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기 뷔페집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손님들로 붐볐고 저희 가게가 잘 된 이후로 비슷한 뷔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단골 손님들은 결국 다시 저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맛도 정성도 사람도 그만큼 달랐던 거겠죠. 장사가 번창하면서 2호점도 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작은 빌라가 아닌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준혁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공부를 곧잘 했고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준혁아, 밥은 먹었어? 숙제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밥은 제가 알아서 차려 먹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아빠가 바쁜 거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걱정이 없다, 우리 아들. 엄마,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에요. 그냥 그만 들어가서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들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어쩐지 유난히 길게 가슴에 남았죠. 고기 뷔페가 대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그만큼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이었기에 오래 두고 볼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했고 결국 장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고기 뷔페 가게를 높은 값에 넘길 수 있었기에 도시 한복판에 제법 큰 규모의 한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우와 급이 좋은 생선을 직접 공수해 오며 실력 있는 요리사 몇 명을 스카우트했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세심하게 손을 봐 상견례나 중요한 모임 자리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꾸몄죠. 그 덕분인지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였고 매출은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호점까지 열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각각 가게 하나씩을 나눠 맡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매출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준영 아빠, 오늘 2호점 매출 어땠어? 아우, 잘 나왔지. 이 추세면 3호점도 곧 낼 수 있겠어. 3호점은 좀 무리지 않을까? 또 누가 가게 맡아서 관리해? 곧 있으면 준혁이 성인 되잖아. 이제 좀 장사꾼으로 키워보는 건 어때? 우리 아들? 아직 애야, 준혁이는. 이런 고된 일 시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대학도 보내야지. 대학 졸업할 때쯤 3호점 차리자고. 우리가 아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제 잘 닦은 우리의 길을 물려줘야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이라도 꺼내보자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요즘 준혁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피곤하다고 방에 틀어박히고 묻는 말에도 대답이 시큰둥해. 예전보다 훨씬 말이 없어졌어. 아들은 원래 조용한 편이었지만 갈수록 그 침묵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도 학교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걱정이 되어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고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는 잘해요. 근데 말이 너무 없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지만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질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저희 부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미안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학원이며 과외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그 덕분인지 좋은 점수를 받아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죠. 군대는 천식진단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복무를 마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업을 마친 후엔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언제부턴가 저는 또다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전에 말했던 거 생각해봤어? 우리 한식당 3호점 너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아니에요. 제 성격엔 장사는 안 맞아요. 그냥 지금처럼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어진 역할 잘 해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사업은 어때? 엄마 아빠가 뒤에서 밀어줄 수 있어. 시작만 하면 돼. 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엄마.
아직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말투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엔 저는 왠지 모르게 뺨이 화끈해졌고 지난 세월 동안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아빠 많이 부족했지? 일하느라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어릴 땐 네 이모가 널 키우다시피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혼자 집에서 밥 차려 먹고 지낸 날이 더 많았잖아. 잠시 조용해진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집도 다 비슷할 거예요. 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 네가 그렇게 다 이해해줘서.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른이었네. 나중에라도 혹시 뭐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해줘.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럴게요. 그리고 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구했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다음 주쯤 이사 들어가려고요. 그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한 독립선언에 저는 살짝 놀랐지만 그리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정말 다 자란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련히 자라겠지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남아있던 준혁이의 그림자가 조용히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립한 아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보려고 저는 종종 시간을 내어 아들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집은 늘 정돈이 잘 돼 있었고 깔끔하게 혼자 사는 남자의 공간치곤 제법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며 몇 마디 말을 건넸죠. 하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얕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할 뿐 스스로 말을 이어가려 하진 않았습니다. 준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다닐만 해? 네, 뭐 그냥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 대기업은 워낙 빡세다던데 넌 괜찮아? 할만해요. 말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단답형으로 말하던 아들의 얼굴엔 미세한 피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길 하나에도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또 말끝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 이제 가볼게. 네, 들어가세요. 늘 그랬듯 짧은 인사와 함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오피스텔을 찾을 때마다 이런 어색하고 단절된 분위기를 깨보려고 애썼지만 매번 실패했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아들이 30이 되었고 저는 다시금 제안을 꺼내봤습니다. 준혁아, 회사 생활은 아직도 괜찮니? 사업 생각 같은 건 없어?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거 뭐든 해줄 수 있어. 진심이야. 하지만 아들은 언제나처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요구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아들. 한편으론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섬뜩할 만큼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출근한 사이에 저는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청소하던 중 서랍 한쪽에 꽂혀있던 약봉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펼쳐든 약봉투에는 낯선 단어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항우울제, 불안장애, 공황장애라고 명시된 약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렀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죠.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솟구쳤지만 막상 마주했을 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을 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 집에 왜 오셨어요? 퇴근한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서자 저는 말없이 서랍 위에 올려놓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아, 이거 뭐니? 순간 아들의 눈빛이 바짝 나를 세웠고 약봉지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제 서랍 뒤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 이런 식으로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었어요. 제 물건에 손대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덜컥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뭐? 남의 물건? 우리가 남이니? 난 네 엄마야! 준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약을 먹는 거야? 회사가 그렇게 힘든 거니? 그럼 당장 그만둬! 아무것도 네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아!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몰라요? 내가 왜 우울증 약을 먹는지 진짜 모르시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엄마 아빠는 늘 가게에 있었고 난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밥도 숙제도 병원도 다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우리 탓이라는 거야? 우울증이 생긴 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니? 그게 대체 언제부터야?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야 들어오는데 무슨 말을 해요? 얘기해도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는 날 키우면서 돈만 주면 되는 줄 아셨잖아요. 사랑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요. 아들의 목소린 격양돼 있었고 저는 그 말 하나하나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바빠서 네 곁에 머물지 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네가 제일 먼저였어. 그런 말 이제 그만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시네. 엄마, 나 어릴 때 아프면 혼자 병원 갔어요. 언제나 나 혼자였다고요. 난 그냥 누가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준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는 너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앞만 보고 살았어. 힘들게 컸던 우리가 너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걸 잃었네. 네 마음을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냉정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와서 따지면 뭐예요? 나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요.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과 약 먹는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제 방식이에요. 제발 어설프게 엄마 노릇한다고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들, 아주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해. 저는 그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아들의 차가운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눈물만 흘리다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준혁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어.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봐. 말을 잇지 못하는 제 앞에서 남편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혁 엄마, 우리가 너무 돈만 쫓았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우린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도 알아. 나도 그래. 근데 이젠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우린 바뀌어야 해. 준혁이한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시 전해야 해.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조금씩. 그날 이후로 아들의 말이 내내 가슴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 문장이 저의 온 생애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뼈아픈 고백 이후 저와 남편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준혁이와 식사를 하자.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조금씩 다가가자고요. 놀랍게도 아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고 서먹하긴 했지만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우리는 조심스레 그러나 꾸준히 아들의 곁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이목구비, 어디서든 눈에 띌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혁아, 이 아가씨 누구니?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하세요. 여자친구가 있었어? 저도 모르게 놀라 되묻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반가움보단 당황스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밝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반가워요. 어서 앉으세요. 저희는 아직 적응되지 않은 낯선 상황에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았고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부모님을 4년 만에 처음 뵙는 거라면서요? 저희 결혼하기로 한 건 들으셨죠? 뭐라고요? 결혼? 저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도 저를 보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언제 이토록 단단한 결심을 했던 걸까?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연애를 결혼이라는 결정으로 들고 온 것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젠 확신이 생겨서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표정 관리를 하며 겨우 웃어 보였지만 내심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운 감정보다는 낯섦과 당혹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질문을 던졌죠. 지금 하는 일은 어떤 건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근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오빠가 결혼하면 일을 관두라고 해서요. 그리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요. 아이고, 그랬구나.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어요. 오빠가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녀의 말은 우리를 또 한 번 벙찐 표정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남편과 저는 눈으로 서로를 살피며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엄마, 아버지,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축하한다, 아들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 말을 내뱉었지만 속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결혼 소식. 그리고 어쩐지 아들에게 한참 모자란 여자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반대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모른 척했던 지난 세월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첫 인사 이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아들에게는 좀 아까운 상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살갑고 다정한 성격은 그런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희 부부와 아들 사이의 어색한 거리감을 허물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빠가 본가인 잘 안 온다면서요? 앞으로는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올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 제가 아주 단단히 교육시켜 놓을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할 것까진 없는데. 아무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랑 같이 오니까 참 좋구나. 예비 며느린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취미 있으세요? 이제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자주 함께하고 싶어요. 물론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저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아이, 불편하긴 왜 불편하니? 나야 좋지. 젊고 예쁜 며느리가 놀아준다는데 두 발 벗고 나서야지. 그렇고 말고. 그럼 내일 우리 여자끼리 사우나 갈래요? 피부샵도 가고 쇼핑도 하고요. 예비 며느리의 눈빛은 또래 친구에게 건네는 듯한 친근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 역시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못할 거 없지. 우리 며느리가 하자면 해야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야. 그 순간 아들의 입가에 희미하게 웃음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예비 며느리를 통해서라면 어쩌면 아들과 정말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단절된 시간 속에 놓여있던 아들의 마음을 그녀가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이 조금씩 작게나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남은 몇 달 동안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죠. 처음엔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마치 딸과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말투와 눈빛 사이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욕심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저요. 결혼식 때 착용할 목걸이랑 귀걸이 여기 명품 매장에서 해주세요. 다이아몬드 박힌 걸로요. 그리고 드레스는 대여는 싫어요. 아예 사서 집에 전시해두고 싶거든요. 드레스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신혼집은 성북동 쪽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파트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요. 그리고 혼수는요.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요. 그건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죠? 처음엔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면 설렘과 기대가 넘쳐 흘러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요청은 당연한 듯 반복됐고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만은 늘 손에 쥐려 했습니다. 값비싼 가방, 보석, 혼수, 신혼집까지 그녀가 무심한 얼굴로 말하는 요구 하나하나는 점점 저를 짓눌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호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쉽사리 꺼낼 수 없었죠. 제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할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 하나에 모진 말이 입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랑 백화점 가요. 예쁜 신상 들어왔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한숨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번엔 또 뭘 사달라고 할까? 가방일까, 구두일까, 보석일까? 속으로 한숨을 숨겼죠. 그럼에도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매장 갈 건데요? 저 오늘 진짜 기대돼요. 저기야.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어. 신상도 예쁘게 많이 들어왔더라. 어머, 저기요? 명품이긴 한데 저긴 좀 질리더라고요. 저는 다른 데가 더 좋은데.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깔린 투정 같지 않은 투정이 꽤나 날카롭게 와닿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점원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한 달 만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 미진씨 오랜만이야. 어쩜 더 예뻐졌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사모님이야말로요. 오늘 더 화사하신데요? 역시 단골님은 다르세요. 서로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저는 예비 며느리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소개했습니다. 여긴 내 며느리 될 사람이야. 곧 결혼식 올리거든. 인사해봐. 점원이 다정하게 고개를 숙였고 네. 안녕하세요, 며느님. 예비 며느리는 그 인사를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스치듯 시선을 피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건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민망함을 애써 넘기며 매장 안을 둘러봤죠. 아이고, 이 옷 이쁘다. 아가, 너도 하나 골라봐. 색깔이 얼굴에 잘 받을 것 같아. 전 괜찮아요. 다른 매장에서 살게요. 여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따라왔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고른 옷이 마음에 들어 피팅을 해보려다 귀찮기도 하고 사이즈도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진씨, 이거 계산해줘. 안 입어봐도 괜찮아. 그 순간 점원이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죄송해요. 제 단추가 사모님 옷에 걸려서 어머, 옷이 뜯어졌어요. 어떡하죠?
깜짝 놀란 미진 씨가 제 옷자락을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내려보니 옷이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냥 두고 나갈 순 없는 정도였죠. 아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옷으로 갈아입고 결제할게. 탈의실 가서 갈아입고 계산해도 되지? 탈의실로 향하는데 미진 씨가 조용히 절 따라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입을 수 있어. 늘 도와드렸잖아요. 오늘도 도와드릴게요. 탈의실 안에 들어선 순간 점원은 문을 조심스레 닫으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해주세요.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에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니, 미진 씨, 왜 그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사모님, 지금 같이 오신 분 예비 며느리라고 하셨죠? 응, 그런데 왜? 제가 일부러 옷 찢은 거예요. 뭐라고? 일부러? 점원은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 제가 정말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매장의 단골이었거든요. 단순한 손님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조심하셔야 할 뿐입니다. 진심으로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말해? 제 눈빛이 날카로워지자 점원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술집에서 일해요. 정확히 말하면 고급 룸사롱 쪽이에요. 늙은 남자 하나씩 붙잡고 들어와서 명품 사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다르게 쓰던데 전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뭐야? 미진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내 며느리는 헤어 디자이너야. 정식 자격증도 있고 미용실 다닌다고.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좀 높이며 반박했지만 미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굳이 하겠어요? 사모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제 매출의 절반은 사모님 덕분이에요. 그런 사모님 앞에서 제가 감히 거짓말로 기분 상하게 하고 싶겠어요? 저는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잔 정말 술집 여자예요. 알겠어. 미진 씨 말은 알겠으니까 일단은 내가 알아볼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탈의실에서 나올 때 표정 관리 잘해. 괜히 티내지 말고. 네, 사모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마음속이 뒤엉킨 채로 탈의실을 나섰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예비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 점원요. 왜 옷 고르는데도 따라오고 탈의실까지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얘기라도 한 거 아니죠?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은 채 아무 일 없는 듯 대꾸했습니다. 이상한 말? 아니야. 그 점원 아주 친절하더라. 옷 입는 거 도와주러 들어온 거야. 원래 그런 서비스도 있지 않니? 괜히 신경 쓰지 마. 자, 우리 쇼핑 계속하자. 아니요.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요.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쇼핑 말고 산책이나 할래요. 그래, 뭐 새해 길이 마음이 그렇다면 산책도 좋지. 그럼 그러자. 저는 맥박이 귀를 때릴 정도로 요동치는 걸 억누르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전부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결국 지인 중에 있는 탐정에게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점원의 말대로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용실은커녕 자격증조차 없었고 밤마다 지하에서 술을 따르며 살아왔답니다.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머리를 들이민 듯 현실감이 사라졌고 동시에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고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결혼식을 치를 순 없었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아들을 따로 불러 앉혔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진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준혁아, 할 말 있어서 불렀다. 네 결혼 상대 말이다. 그 아가씨 술집 여자였다.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 우리 부부가 증거를 전부 확보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뜻밖에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죠.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준혁아, 네가 다 알고도 그 여자와 만났다는 말이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술집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누구보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진심으로 절 좋아해준다고요. 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과거는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 여자는 너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이 부자니까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덤벼드는 거다! 널 사랑한단 말도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아닙니다. 제 애인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순수하게 날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들이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만 처한 상황이 그랬던 것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는 법이라고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듯했습니다. 아니면 가스라이팅이겠죠? 저희를 향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예비 며느리를 향한 맹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그 말만 남긴 채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거실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기분이었죠. 이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정신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했죠.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의도로 다가온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예비 며느리를 우리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고 진실의 얼굴을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튿날 예비 며느리를 불러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21번 고른 뒤 예비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입을 열었어요. 네가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라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숨기지 마. 내 아들하고는 여기서 끝내줬으면 좋겠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저보고 헤어지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세상 어느 부모가 술집 여자한테 자기 아들을 내주겠니? 우리 아들은 순진하고 착해. 너같이 속셈 있는 여자는 절대 안 돼. 이 결혼 난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서.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웃더니 이제껏 감추고 있던 본 모습을 천천히 드러냈습니다. 진짜 웃기시네. 이 노친네들아, 사람 불러놓고 무슨 드라마 찍어요? 내가 당신들 아들 꼬시느라 얼마나 공들였는데 괜히 밥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닌 줄 아세요? 이 집이 돈 많고 잘 사는 거 알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안 와요. 그걸 나더러 포기하라고? 내가 미쳤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겉으론 얌전한 척 포장했지만 그 속은 뻔뻔하고 이기적인 바로 그 천박한 술집 여자 그대로였어요. 그래, 이게 네 진짜 모습이지? 겉으론 웃고 떠들고 착한 척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히려 잘 됐네. 이제 나도 할 말 다 해야겠다.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야. 감정 팔고 눈물 팔고 흔히들 말하는 그 공사라는 거. 술집 여자들이 잘도 아는 짓이잖아. 공사? 이 노친네야. 공사가 아니라 평생 같이 살 거야.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고. 술집 생활 다 정리하고 준혁 씨랑 평범한 아내로 조강지처로 살아갈 거야. 호강하면서 말이야. 뭐 노친네 둘이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유산 같은 것도 미리 챙겨주시면 아주 고맙겠네. 그 더럽고 욕심 많은 입으로 함부로 짓거리지 마! 네가 우리 집안을 돈줄로만 보는 그 눈빛 다 보여! 우린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너 같은 여자한테 아들 빼앗기지 않아! 아우, 진짜 한숨만 나온다, 노친네들. 좀 정신 차려! 준혁씨 님이 나한테 푹 빠졌다고.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쓰자고 해도 당장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뛰어들 사람이야. 결국은 우리 둘은 결혼하게 돼 있어. 두 사람이 아무리 바락해봤자 결과는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헛수고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셔. 이 간사하고 꼬리 9개 달린 여우 같은 것 절대로 안 돼! 절대 내 아들 앞에서 다시 얼씬도 하지 마! 저도 모르게 분노에 휩싸여 몸을 벌떡 일으켜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며느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그대로 소파 아래로 나가떨어졌고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무릎과 허리를 다치고 말았답니다. 손끝이 떨리고 통증이 밀려오는데도 마음속 분노와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감정이 더 아프게 몰려왔어요. 저 몹쓸 것이 지금 날 친 거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저거 잡아! 남편이 격분한 얼굴로 몸을 일으켜 예비 며느리를 제지하려 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턱을 정확히 노려 강타했고 그는 휘청거리다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이 노친네들아, 내가 산전수전은 물론 공중전까지 다 겪고 살아온 여자야. 당신들 같은 노부부쯤이야 눈 감고도 제압하지. 그래, 한번 덤벼보라고. 오늘은 확실하게 손 좀 봐드리고 이 결혼 깔끔하게 밀어붙일 테니까. 준혁 씨랑은 도둑 결혼해버릴 거고 유산은 나중에 다 챙길 거야. 자, 다시 싸움 한판 해보자고.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맹수 같은 기세가 있었습니다. 분명 싸움질에 익숙한 몸짓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전혀 손쓸 틈도 없이 맥없이 맞아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방 안을 가로질렀고 예비 며느리의 어깨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넌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지금 내 부모님 때린 거야? 준혁씨? 왜 여기 있어? 지금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닌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하셨어. 네 정체를 끝까지 지켜보라고.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방 안에 조용히 숨어서 너의 대화를, 행동을 다 지켜봤어. 근데 와, 이건 정말 가관이다. 너 진심으로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날 평생 이용할 생각으로 다가온 거였냐고? 돈이 목적이었어? 아니야, 준혁씨. 이거 다 어머님이 짜놓은 각본이야. 날 일부러 자극해서 화나게 하고 이렇게 싸움까지 유도한 거라고. 이건 함정이야.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는 계략이라고. 닥쳐! 내 눈으로 본 그대로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다고. 넌 나를 철저하게 이용한 악녀야. 준혁씨, 제발 그러지 마.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하잖아. 나도 그렇고. 오늘 일은 진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 호텔 가서 얘기도 하고 기분 풀면 되잖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그 더러운 입 닫으라고 했잖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들은 손을 번쩍 들었고 주저없이 예비 며느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준혁씨,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랑은 끝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내 여자 아니야. 나는 멍청하게 술집 여자한테 속았던 거라고. 내 인생에서 넌 지워질 존재야.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재수가 없는 날도 있네. 간신히 호구 하나 건졌다고 신났는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네. 야, 너 이 호구 새끼야. 내가 널 찜했으면 끝까지 내 걸로 만들어야지. 네가 감히 도망쳐? 넌 내 거야. 알겠어? 예비 며느린 땅을 박차고 일어나 아들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무릅쓰고 다시 정신을 다잡았어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놓친 내가 그냥 쓰러져 있지 또 얻어맞으려고 기어 올라와? 그래 잘됐다. 오늘 다 파토 났으니 이 집구석 인간들을 몽땅 조져줄 테다. 하나도 안 남기고 말이야. 덤벼봐 놓친내.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 곁눈질로 식탁을 살폈더니 그 위에 놓여있던 밀가루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잽싸게 밀가루를 집어들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그 기집애가 하며 기침을 연신했고 눈을 비비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군요. 그 틈을 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따귀를 연신 날렸습니다. 이 악녀야! 너 같은 게 감히 내 아들을 속여? 이 뻔뻔한 사기꾼! 넌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악마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수십 대를 퍼부었고 예비 며느리는 정신을 잃은 채 떡처럼 널브러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현관까지 질질 끌고 나가 바닥에 내팽개치듯 쫓아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곧장 그녀를 체포해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희는 아들을 그 지옥 같은 여자에게서 구해냈습니다. 아들아, 준혁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외롭게 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도 사과한다, 아들. 아비란 놈이 돼서 말이야.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그저 돈만 벌겠다고 세상만 쫓으며 살았지. 네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는데도 몰랐어.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다 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아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버지, 사실 저 두 분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절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시고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탓하고 회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제가 해야 해요. 그날 저희는 세 식구가 처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꺼내놓고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한 가족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서 다른 술집을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꼬셔서 팔자 고치려는 걸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누구든 속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준 저희 부부에게 마음속 깊이 쌓아뒀던 감정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식당에 들러 주방 일을 돕기도 했고 땀 흘린 뒤엔 저희와 나란히 앉아 따끈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때로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도 했는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던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가슴 벅찼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한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오래 알고 지낸 장사꾼 친구의 딸이었는데 말도 바르고 마음도 깊은 참하고 지혜로운 아가씨였습니다. 둘이 소개팅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게 진심을 느꼈는지 금세 가까워졌고 몇 달 만에 연인으로 발전하더니 2년 뒤엔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답니다. 준혁아, 너 신혼집은 어디로 할 생각이니? 그냥 여기 집에서 가까운 동네로요. 엄마 아버지랑 가깝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주다니 엄마 감동이네. 그럼 엄마가 근처 괜찮은 곳 알아볼게. 감사해요, 엄마.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더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해야지. 우리 준혁이 사랑하고 아끼고 항상 응원할게. 행복하게 살아라. 저도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지금 한창 결혼 준비에 바쁘고 저희 부부는 사돈댁과 함께 신혼집도 구경하고 혼수도 보러 다니며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네요.
함께 웃고 함께 고르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되돌아보면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들을 외롭게 했던 시간들. 그 아픔이 결국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되어 그의 삶에 드리웠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술집 여자와의 악몽 같은 관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온몸으로 화해했으며 더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평화와 축복이 머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